딱 들어서는데 고졸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격식 있는 자리에선 이런 것도 숨겨지질 않나 봐요. 팔순 잔칫날 명품 가방을 든 둘째 며느리가 3일 밤낮을 새워 전복죽을 쑤어온 맏동서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보온 가방을 두 손에 쥔 채 서 있던 이정숙은 입술 하나 달싹이지 않았고 수백 명의 하객은 숨을 참으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명금자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오더니 둘째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집어들어 연회장 출입문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구 피땀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기나 해? 저 문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화려한 잔치상 위에서 터진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안 깊숙이 묻혀있던 진실들을 하나씩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호텔의 가장 크고 화려한 연회장에 오늘따라 유독 눈부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민준 원장의 어머니 명금자 여사의 팔순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는 강남 일대에서 내로라 하는 의사 가족들과 사업가 부부들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낡고 투박한 보온 가방 2개를 양손에 꼭 쥔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큰 며느리 이정숙입니다. 수수한 한복 저고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굳은 살이 겹겹이 박힌 거친 두 손. 그 손에 들린 보온 가방 안에는 3일 밤낮을 꼬박 세워 직접 끓인 종갓집 비법, 전복죽과 새벽부터 켜켜이 빚은 전통 절편떡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전복을 손질하다 베인 오른손 검지에는 아직도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정숙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음식을 메인 테이블 옆 보조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갑작스럽게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더니 입구 쪽에서 묵직하고 화려한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희애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제 실크 드레스에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가방을 팔꿈치에 아무렇지 않게 걸친 채 희애는 연회장 전체를 자신의 무대로 삼은 듯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초대장에 명시된 시간보다 40분이나 늦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그녀의 뒤로는 희애가 직접 초대한 강남 VVIP 사모님 6명이 비슷한 차림새로 줄줄이 따라 들어왔죠. 자리를 잡은 희애의 시선이 보조상 위에 놓인 정숙의 보온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희애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선 사모님들에게 들릴 만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디서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죠? 고졸 냄새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정말. 가볍게 던진 듯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연회장 한쪽을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모님들이 입을 손으로 가리며 낮게 웃음을 참았고 다른 하객들은 눈치를 살피며 슬쩍 시선을 돌렸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내리깔았을 뿐이었죠. 희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인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면서 정숙의 전복죽 그릇을 손등으로 밀치듯 거칠게 건드렸어요. 뚜껑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다 이런 걸 올려놓으시면 어떡해요. 귀하신 분들 오신 자리에서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희애는 보온 가방째 들어 옆에 있던 빈 잔반 수거통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았습니다. 전복죽 뚜껑이 열리며
뽀얀 국물이 수거통 안으로 주르륵 쏟아져 내렸어요. 3일 밤을 새운 정성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쓸데없이 냄새만 나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희애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태연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사모님들과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전복죽을 행주로 닦기 시작했어요. 뜨거웠던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정숙의 손은 그것을 닦는 내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가 그 떨림을 가까스로 눌렀어요. 강민준 원장은 아내의 행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형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모님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정숙이 바닥을 닦는 동안 민주는 단 한 번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학벌 차이가 나니까 저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고 출신이라더니 행동을 봐도 딱 티가 나네. 낮고 비열한 수군거림들이 정숙의 귀 언저리를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행주를 꽉 쥐고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어 겨우 눌러둔 눈물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상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순 잔치의 주인공 명금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80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여사는 연회장 전체를 조용히 훑어보았어요. 아무도 그 눈빛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사의 두 눈에는 오랫동안 응어리진 무언가가 마침내 끌어넘치려는 것처럼 뜨거운 광채가 일고 있었어요. 여사는 말없이 핸드백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회장 입장 전 본가 안방 금고에서 미리 챙겨 나온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인감 도장이 찍힌 등기 권리증들이 빽빽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여사는 그것을 들고 천천히 희애의 자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웃던 사모님들도 소곤거리던 하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명금자 여사는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놀란 희애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기울며 황금빛 액체가 테이블보 위로 흘렀습니다. 여사는 봉투 안에 서류 뭉치를 꺼내어 희애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집어던졌어요. 이년아, 내년이 그렇게 호기롭게 깔고 앉아있는 그 1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누구 명의인지 알아? 그 남편 치과 건물. 15층이 누구 돈으로 지어진 건지 알아? 다 이 큰애기 이름으로 된 거야. 이 사람이 맨손으로 일군 거라고. 명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거침없이 쏟아졌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려는 사람이 없었죠. 희애는 흘러내린 샴페인을 손등으로 닦으며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 미소는 이미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금자 여사는 희애의 옆자리에 걸쳐진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연회장 출입문 쪽으로 힘껏 내던졌어요. 가방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입구 쪽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내 집안에서 당장 꺼져라. 오늘부로 다시는 이 문턱을 넘어오지 마라. 희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볼이 붉게 달아오른 채 주변을 한번 훑어보다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집어진 명품 가방을 집어들려 했지만 흩어진 립스틱과 카드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희애는 그것들을 미처 다 챙기지도 못한 채 문을 밀치고 나갔어요.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연회장 안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뒹구는 샴페인 잔 사이로 황금빛 조명만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깨진 샴페인 잔 하나가 테이블 끝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다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만이 얼어붙은 연회장 안에 작게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행주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명금자 여사의 눈과 정숙의 눈이 조용히 마주쳤어요.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연회장 문이 닫히고 나서도 희애의 비명은 한동안 복도를 울렸습니다. 호텔 대리석 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은 희애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닫힌 문을 향해 손톱으로 긁어댔어요. 공들여 받은 네일아트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하나씩 부서져 나갔지만 희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실크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고 한쪽 굽 높은 구두는 언제 벗겨졌는지 복도 한켠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희애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수치심도 당혹감도 없었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눈빛 안에는 오직 하나, 시퍼렇고 지독한 도끼만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자신을 이렇게 내쫓았다는 사실을 희애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팔순 잔치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겉으로는 한 집안의 소란스러운 가족 다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완벽하고 견고해 보였던 엘리트 의사 집안의 붕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소리 없이 그러나 거침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 15층짜리 대형 치과 병원 건물 앞은 인적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한때 예약이 2달씩 밀리던 그 화려한 병원의 자동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건물 전면 유리창에는 시뻘건 법원 압류 딱지가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면 수억 원대 최신 의료 장비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진료 의자는 뒤집혀 있었고 고가의 엑스레이 장비는 산산조각이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그 병원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때 병원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던 간판 자리에는 볼트 구멍만 흉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건물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말끔하게 다려진 정장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빗물에 엉켜 이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땅바닥에 짚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고 목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처절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군 병원이 아내의 손으로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폭우가 등을 두드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다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이 평생을 바쳐
일군 연 매출 300억대 대형 한정식집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켜오던 육중한 나무 간판이 무참하게 뜯겨나가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간판을 트럭에 싣는 동안 식당 출입구에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빙 둘러쳐졌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예약 손님이 몰려들던 식당의 주방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수백 개의 장독대가 늘어선 넓은 뒷마당에는 바람만 쓸쓸하게 지나갔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던 그 주방이 이제는 낮에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베어든 나무 도마와 무쇠솥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숙의 손때가 켜켜이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새하얀 침대 위에 누운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순 잔치 때 그토록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서 있던 명금자 여사였어요. 여사의 코와 입에는 산소호흡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가슴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대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고 연회장을 호령하던 그 여사가 이제는 스스로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마저 어딘가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무기도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어요. 희애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미국 명문대 졸업장,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그녀의 격을 높여주던 그 화려한 종이는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사들인 위조품이었습니다. 갤러리 관장이라는 직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화려한 직함 뒤에는 강남 VVIP 사모님들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폰지 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막는 방식이었죠. 그 구조는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희애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더 넓은 범위로 사기의 그물을 쳐나갔어요. 민준이 그토록 기뻐하며 품에 꼭 쥐고 다니던 태아 초음파 사진도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이 생겼다며 희애가 내밀었던 그 사진. 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던 그 사진이었어요. 그것은 임산부 온라인 카페에서 몰래 내려받아 이름만 교묘하게 합성한 가짜였습니다. 희애는 5년 전 이미 영구 불임 수술을 받은 몸이었어요. 처음부터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죠. 핏줄이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을 무기로 삼아 가족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과 거짓이 한 집안을 어떻게 갈아버리는지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한 신뢰로 묶여있던 가족의 관계는 수백억대 재산과 핏줄을 둘러싼 의심과 배신 앞에서 단숨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합법을 가장한 문서 위조와 사기 소송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워 이기려 해도 돈줄이 막히면 변호사 한 명 제대로 선임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희애의 계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어요. 정숙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일군 식당도, 지켜온 가족도, 쌓아온 명예도.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앉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하나만을 향해 수렴하는 그 눈빛이 정숙의 두 눈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가장 완벽하게 희애가 가짜 명분으로 쏘아올린 이 비극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팔순 잔치장에서 쫓겨난 그날 밤, 희애는 강남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 지역의 허름한 모텔방 문을 열쇠로 긁어가며 억지로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활보하던 여자가 이제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모텔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카드는 단 한 장도 쓸 수 없었어요. 이름이 노출되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희애의 손에는 대포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쉴 새 없이 번쩍였어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수백 개,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강남 VVIP 투자자들의 번호였습니다. 한 통 한 통 확인할 때마다 희애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죠. 희애는 화면을 뒤집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희애의 갤러리 관장이라는 직함은 처음부터 사기의 미끼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말솜씨와 가짜 명문대 학력을 앞세워 강남 부유층 사모님들 사이에 파고들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새로 들어온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를 막는 방식으로 수년째 버텨왔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어느새 희애가 굴리는 투자금은 100억 원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언제까지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희애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면 곧바로 무너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몰래 끌어다 쓴 수십억 원의 원금 상환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희애의 늙은 친정 부모님이 사는 빌라에 험악한 문신을 한 남자들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가전제품을 집어 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희애에게 전화를 걸어온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애야,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엄마 다리가 안 떨려. 희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들고 있던 대포폰을 침대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지금 당장 1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구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구속되거나 사채업자에게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희애는 모텔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손톱을 입에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가락, 두 손가락.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희애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모텔 방 안쪽 벽에 걸린 낡은 달력옆 희애의 가방에서 반쯤 삐져나온 지갑 속 사진이었어요. 민중과 함께 찍은 시댁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명금자 여사가 상석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정숙이 수수한 얼굴로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희애는 그 사진을 천천히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얼굴 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평생 무식하고 촌스럽다고 멸시했던 그 여자. 상고 출신의 시장 바닥에서 젓갈이나 팔던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였죠? 강남 노른자위 100억대 펜트하우스, 15층짜리 강남 메디컬 빌딩, 연 매출 300억대 한정식집. 희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명금자와 정숙,
이 둘만 집안에서 범죄자로 몰아 축출해내면 그 막대한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민준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소유는 곧 희애 자신의 소유였어요.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경찰이 손댈 수 없는 방식으로 희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던 눈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탐욕과 살기가 뒤섞인 그 눈빛은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각, 희애는 모텔방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불법 문서 위조 전문 전과자 브로커였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짧게 용건만 말했습니다.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브로커는 장소를 불렀고 희애는 모텔방을 나섰습니다. 심야의 골목은 어두웠지만 희애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골목 끝 낡은 포장마차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희애는 코트 안쪽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민준의 치과 병원법인 카드로 최대 한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 마련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법인 카드였어요. 착수금이에요.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드릴게요. 브로커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애는 의뢰 내용을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전달했어요.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적 없는 노인을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 만들어줄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도 문제없는 공식 직인이 찍힌 것으로.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의사 하나 알고 있어요. 돈만 되면 뭐든 하는 놈인데 값이 좀 셉니다. 얼마든지요. 희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온 희애는 처음으로 침대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00억대 폰지 사기의 늪도, 수십억 원의 사채, 독촉도, 친정 부모님 집을 부수고 다니는 빚쟁이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시댁의 수백억 재산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빚도, 내연남도, 이 지저분한 모텔방도 전부 과거의 일이 될 것이었어요. 희애는 천장을 향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선은 이미 오래전에 희애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애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파멸을 향한 시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애가 모텔 천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던 그 시각,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종갓집 전통 한정식집 주방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졌어요. 스위치를 누른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는 며칠 전 전복을 손질하다 생긴 상처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이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방 불을 켜자마자 곧바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오늘 쓸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수백 명의 손님을 먹이는 주방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잠시 뒤 주방 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수석 참모 황판래였어요. 판래는 말없이 정숙 옆에 자리를 잡고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도 아무런 말 없이 나란히 식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3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물을 써는 소리,
멸치를 고르는 소리, 참기름 뚜껑을 여는 소리, 그 작고 조용한 소리들이 이른 새벽 주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자매라도 이렇게 손발이 맞기는 어려울 것이었어요. 정숙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시집온 정숙 앞에 놓인 것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던 시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차가운 시장 바닥에 좌판을 펴고 젓갈과 반찬을 팔기 시작했어요. 한겨울에도 새벽 3시면 시장에 나갔고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손은 툭툭 터피가 났고 발 뒤꿈치는 굳은 살로 딱딱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명금자 여사의 밥상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사가 아프면 밤새 죽을 수 없고 여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은 철마다 직접 무쳐 올렸어요. 그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정숙의 반찬 가게는 작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은 중형 한정식집이 되었고 중형 한정식집은 어느새 연 매출 300억대의 종갓집 대형 한정식집이 되었어요. 강남 노른자 위에 15층짜리 메디컬 빌딩이 세워진 것도 100억대 펜트하우스가 정숙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도 모두 그 묵묵한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그 빌딩에는 민준의 치과가 입주해 있었어요. 민준이 의대를 다니는 동안 학비를 댄 것도 졸업 후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건물을 내어준 것도 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대한 불을 일군 지금도 정숙의 아침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가장 먼저 주방에 들어서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설거지통이 가득 차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씻었고 식자재 납품 트럭이 오면 무거운 상자를 함께 날랐습니다. 직원들이 말리면 정숙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못할 일을 남한테 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정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 저녁 정숙은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조용히 봉투를 건네고 형편이 어려운 식당 직원 가족에게 익명으로 돈을 붙였습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모텔방에서는 희애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희애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화려하게 네일아트가 된 손가락이었어요. 배달앱을 열고 가장 비싼 브런치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모텔방 신세를 지면서도 밥 한 끼 아끼는 법은 없었어요. 주문을 마친 희애는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계정 피드를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수천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 사진, 한정판 명품 가방 사진, 파리와 밀라노의 최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움과 찬사가 넘쳐 흘렀어요. 희애는 그것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희애는 영어와 불어를 섞었으며 교양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어요. 사모님들 모임에서는 해외 아트페어 이야기와 유럽 미술시장 동향을 막힘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 세련된 말솜씨와 화려한 이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그 말들의 절반은 인터넷에서 베껴온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녀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명금자 여사의 생신상을 자기 손으로 차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사가 생신을 맞이하는 날에도 희애는 미용실 예약이 있다며 늦게 나타났고 상에 오른 음식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담가서 보내준 종갓집 김치는 냄새가 밴다며 가사도우미를 불러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어요. 정숙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알고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김장철에 또 한 통을 담가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희애의 가짜 명문대 학벌과 세련된 배경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고 아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형수 정숙이 자신의 의대 학비를 모두 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애 옆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잊혔습니다. 오히려 고졸 형수라는 사실이 민준에게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형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고 희애가 정숙을 무시하는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금자 여사만이 달랐습니다. 여사는 정숙의 헌신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빚을 갚아가던 그 세월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 여사는 일찌감치 움직였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00억대 펜트하우스의 명의를 정숙에게 이전해 두었어요. 이 집안에서 정숙의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여사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도 몰랐습니다. 희애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뒤엎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모텔방에서 브로커에게 건넨 5천만 원짜리 봉투가 무엇의 시작인지를, 새벽 4시에 주방 불을 켜는 손과 오전 10시에 배달 앱을 두드리는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과 네일아트가 된 손, 두 여자의 삶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삶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한쪽은 평생을 쌓아온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정숙이 새벽 주방에서 무쇠솥 뚜껑을 열고 국물 맛을 보던 그 시각, 희애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5천만 원짜리 봉투를 건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어요. 희애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낮에도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들어오지 않았고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희애는 핸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중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희애의 차 옆에 나란히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흰 가운 대신 평범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목에는 병원 명찰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요양병원 신경과 의사였어요. 뒷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브로커는 짧게 말했습니다. 희애는 트렁크에서 검은 가방을 꺼내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남자는 가방을 열어 잠깐 안을 확인하더니 지퍼를 닫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희애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래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희애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금자, 1945년생,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결정 능력 완전 상실.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직인 제대로 찍어야 해요. 한 번도 병원에 온 적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애는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진단서가 완성되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대화를 끝냈어요. 악수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갑고 건조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흘 뒤 희애의 손에 진단서가 쥐어졌습니다. 명금자 여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진단 내용란에는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의사 결정 능력 완전 상실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신경과 전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명금자 여사가 단 한 번도 그 병원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 종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희애는 그 문서를 빛에 비춰보며 천천히 훑었어요. 직인의 색깔, 의사 서명의 위치, 어느 것 하나 어색한 곳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희애는 그 진단서를 손에 들고 민준의 치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희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입술을 떨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당당하던 아내가 이렇게 울먹이는 모습을 본 민준이 당황해서 다가오자 희애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나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어떡해. 민준이 무슨 말이냐고 다급하게 묻자 희애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문서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전문의 직인, 정확한 병명, 상세한 증상 기술. 민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에 들린 진단서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희애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걸 형님이 알면서도 이용한 거야. 수백억 재산을 전부 자기 단독 명의로 빼돌린 거라고. 어머님 의지가 아니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을 가스라이팅해서 도장 찍게 한 거야.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 어머님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꺼내드려야 한다고. 민주는 진단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은인이었던 형수, 새벽마다 주방불을 켜던 형수, 자신의 학비를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댔던 형수. 그 형수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갈취한 범죄자라는 말이었어요.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전문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는 너무나도 공식적이고 명확했어요.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눈물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희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여야 해. 여보가 직접 나서줘야 해.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강민준을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희애가 준비한 서류들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전문의 진단서, 재산 이전 내역서, 정황 진술서.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임시 보전 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정숙의 한정식 집 앞으로 시뻘건 등기 우편물 수십 통이 한꺼번에 배달되었습니다. 집배원이 무더기로 내려놓은 봉투들을 본 직원이 정숙을 불렀어요. 정숙은 봉투 하나를 뜯었습니다. 소장 첫 줄을 읽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줄도 읽었어요. 소장에는 이정숙이 판단력이 상실된 노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여 수백억대 재산을 갈취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롭고 악의적이었어요. 정숙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소장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방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통장이 막혔어요. 식자재 대금 결제가 안 된다고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의 임시 보전 처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숙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한정식집 건물,
100억대 자택까지 전면 가압류가 걸렸어요. 당장 내일 아침 결제해야 할 식자재 대금도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단돈 1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꺼내 결제를 시도했어요.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거절이었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3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쌓아온 것들이 종이 한 장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명금자 여사에게 연락이 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어림없어. 절대로. 그년이 감히. 뒷목을 잡고 벽에 기대는 여사를 황팔레가 황급히 붙들었어요.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여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황팔레는 처음 보았어요. 그날 밤 정숙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희애였어요. 빈몸으로 들어왔으니까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준비나 단단히 하세요. 형님. 정숙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방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수백 개의 항아리가 달빛 아래 말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그것들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떠났어요. 희애의 공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사람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희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폭력은 증거가 남지만 서류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의 이름을 빌린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돈줄을 이미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희애였지만 그 강물에 잠긴 것은 정숙이었어요. 가압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새벽 정숙은 그날도 어김없이 주방불을 켰습니다. 통장이 막혔어도 카드가 거절되었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는 것은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정숙의 규칙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무쇠솥을 올렸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국물을 저었어요. 이 주방이, 이 불씨가 꺼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꺼야 한다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출근해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황판례가 정숙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앞치마를 매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버팁시다. 하루씩만 버티면 돼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자를 들어 솥 안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희애는 그 새벽에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을 완벽하게 막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희애의 계산은 더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돈줄을 막으면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명예까지 산산조각 나면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명예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희애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숙의 30년이 쌓아 올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가진 신뢰와 명성, 그것까지 완전히 무너뜨려야 정숙이 완전히 항복할 것이었어요. 희애는 불법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돈이 급한 정가자 한 명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용돈은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각, 복면을 쓴 남자 하나가 한정식집 담장을 조용히 넘었습니다.
뒷마당은 어두웠어요. 수백 개의 장독대가 달빛 아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항아리들이 무겁고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수십 년 된 된장과 간장이 숨쉬는 곳, 정숙이 새벽마다 뚜껑을 열고 손수 닦아온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져온 커다란 통을 열었어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된 시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식자재 보관통에 차례로 썩은 폐수와 부패한 오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항아리 안으로 쏟아지며 수십 년간 공들여 익혀온 것들을 오염시켰어요. 소리 없이 빠르게 완벽하게. 그리고 남자는 담장을 다시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주방에 가장 먼저 들어선 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코를 틀어막으며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대 뚜껑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뒷마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장님, 빨리 나와보세요. 뒷마당이 이상해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수천만 원어치의 최고급 식자재가 검은 오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항아리 뚜껑을 쥔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었습니다. 정숙은 뒷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담장 쪽에 발자국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그것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인 오전 10시 식당 정문으로 구청 위생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예고도 없었어요. 단속반원 5명이 위생복을 입고 주방으로 곧장 들어왔어요. 익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면 위생 점검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단속반장이 신분증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속반이 주방을 샅샅이 뒤지고 오염된 장독대와 식자재 보관통을 일일이 확인하는 동안 정숙은 두 손을 알치마 위에 얹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의 뒤를 이어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이었어요.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주방 안을 번쩍번쩍 밝혔어요.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정숙의 얼굴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사장님, 폐수로 음식을 조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직접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피했어요.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대형 속보가 터졌습니다. 고액 한정식 집의 역겨운 민낯, 부패한 폐수로 음식 조리하다 적발. 그 자극적인 제목이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붉게 물들였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수십 년간 정숙이 쌓아온 종갓집 한정식의 명성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약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부 취소였습니다. 과거 단골 손님들까지 몰려와 식당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돈 주고 여기서 먹은 게 폐수로 만든 거라고요. 당장 환불해요. 집단 식중독 소송 걸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로비 입구에 놓인 화분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안내 데스크 위에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납품업자들도 우르르 몰려와 정숙의 멱살을 잡았어요. 대금 언제 줄 거예요? 통장이 막혔다고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집기 가져갑니다.
막을 거예요. 정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힘이 없었어요. 가압류로 인해 합의금 10만 원조차 낼 수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바닥에 내던지고 뒷문으로 나가는 직원,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진 직원,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숙은 그 뒷모습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황팔레 하나였습니다. 팔레는 쏟아지는 욕설을 온몸으로 막으며 정숙 앞에 버티고 섰어요. 납품업자가 정숙에게 달려들 때 팔레가 먼저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사장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팔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몸집이 작은 여자였지만 그 눈빛 앞에서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기자들이 주방으로 더 들어오려 할 때 두 팔을 벌려 가로막은 것도 팔레였어요. 하지만 팔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미 해두었습니다. 위생국 단속반이 들이닥치기 직전 팔레는 아무도 모르게 주방 뒤편으로 뛰어갔어요. 100년 시간장 항아리를 양팔로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팔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어카에 항아리를 실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자신의 시골집 토굴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어요. 단속반이 주방을 뒤집어 놓는 동안 시간장 항아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정숙이 주방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너클 잃고 있을 때 팔레는 몰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맞은편 골목에 매일 서 있는 배달 트럭 차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허리를 굽혀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이 골목에 트럭 세워두셨죠? 블랙박스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몇몇은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했고 귀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팔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차주가 팔레의 눈을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팔레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억울한 사람 꼭 도와주세요. 팔레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팔레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정숙 옆에 말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팔레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레는 코트 안주머니를 손으로 살짝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알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조용히 마주쳤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밤 정숙은 식당 주방 한켠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팔레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블랙박스 메모리를 노트북 옆면에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을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심야의 식당 뒷골목이 떠올랐어요. 화질은 거칠었지만 장독대 주변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팔레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무언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정문이 세차게 열리며 빗물을 잔뜩 머금은 바람이 훅 들이쳤어요. 정숙과 팔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장은 물에 잠긴 것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물에 엉켜 이마 위로 흘러내렸어요.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였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병원장의 화려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초췌하고 파리한 얼굴에 남자만 남아 있었어요. 민주는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정숙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정숙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판례가 숨을 들이켰어요. 주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어요. 빗물에 심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정숙의 눈앞에 간절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태아의 형체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상단에는 산부인과 병원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그 사진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희애가 임신을 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이 생겼어요. 형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울음과 안도와 절박함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보는 사람의 가슴까지 저려왔어요. 형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소송 합의해 주세요. 재산 절반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형수님 것으로 놔두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수님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아내 편만 들었던 것도 다 잘못한 거 압니다. 근데 이 아이만큼은 제발. 민주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소송 스트레스로 희애가 하혈까지 했어요. 아이가 위험합니다. 형수님이 양보해 주셔야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형수님밖에 없습니다. 형수님이 이 아이 목숨을 쥐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명금자 여사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여사는 소파에 앉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여사에게 장손은 단순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삿날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 말이 여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속을 끓였던 세월이 여사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으니까요. 여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가 아무리 그년이 괘씸하고 믿더라도 뱃속의 아이는 우리 조상님 핏줄이야. 핏줄은 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억울한 거 어미가 누구보다 잘 알아. 30년을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내 두 눈으로 다 봤어. 그래도 아이만큼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숙은 여사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과 희애 부부가 10년 동안 난임 병원을 다니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희애가 임신 소식에 울며 매달렸던 날들을 정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30년 피땀을 모두 잃더라도 새롭게 태어날 조카를 위해 조용히 물러서야 하는 것인지, 자신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사라지면 이 가문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정숙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의 시선이 민준이 바닥에 내려놓은 초음파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아의 형체, 날짜 표기, 상단의 산부인과 병원 로고, 정숙의 눈이 로고, 옆 산모 이름이 적힌 부분 위에서 멈췄어요. 무언가 이질적이었습니다. 글씨의 위치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병원 로고 옆에 찍혀 있어야 할 산모 이름 표기의 위치가 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부를 직접 써온 정숙의 눈은 숫자와 글씨의 배열에 유독 예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희애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여왔는지를 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압류 서류, 폐수 테러, 조롱 문자,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의 기적처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걸렸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패를 꺼내 드는 것이 희애의 방식이었어요. 판례가 정숙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판례는 사진을 형광등 불빛 가까이 가져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산모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판례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 산모 이름 글씨체 보세요. 나머지 글씨랑 폰트가 달라요. 색깔도 살짝 다르고요. 다른 글씨는 좀 바랜 느낌인데 이름만 유독 선명해요. 제가 보기엔 합성한 것 같습니다. 판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주방 안을 무겁게 눌렀어요. 정숙은 다시 사진을 받아들고 판례가 짚어준 부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분명히 달랐어요. 나머지 인쇄 글씨보다 산모 이름 부분만 살짝 진하고 폰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꿔 넣은 것이었어요.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엾기도 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초음파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민준 씨, 일어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형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아무것도 결정 안 해요. 그리고 동서한테 물어봐요. 정말로 임신이 맞는지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확인해봐요.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더 따지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정숙의 눈빛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뒤돌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가 문이 닫히며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초음파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판례가 짚어준 그 부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핏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앞에서 무너질 뻔했던 방어선이 다시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직 눈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눈물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빗속으로 사라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도 새벽에 눈을 떴어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 불을 켜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위생국 직원 2명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정문 유리문에 커다란 빨간 스티커를 붙였어요. 영업장 폐쇄. 그 4글자가 정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면 불이 켜지던 주방이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자 식당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빨간 스티커를 힐끔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정숙은 텅 빈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테이블마다 의자가 뒤집혀 올려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구수하게 퍼지던 국물 냄새도 직원들의 부산한 발소리도 없었어요. 정숙은 홀 한가운데 의자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이 공간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새벽마다 닦던 테이블, 손님들이 앉던 자리, 판례와 나란히 서서 식재료를 손질하던 주방 입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명금자 여사 앞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수백억 재산 편취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여사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여사는 그 방 한가운데 놓인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등을 세우고 살아온 여사였지만 그 의자 위에서는 어딘가 작아 보였어요.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펼쳐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명금자 씨, 2022년 3월에 본인 명의의 펜트하우스를 큰 며느리 이정숙 씨 앞으로 이전하셨는데요. 그 당시 본인의 의사가 맞습니까? 당연히 내 의사죠. 내가 멀쩡하게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제출된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 시점에 이미 중증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정숙 씨가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이용해서 재산 이전을 유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치매라고요. 지금 내가 치매로 보입니까? 내 정신이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기 전문의가 발급한 공식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시려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은 희애가 브로커를 통해 만들어낸 위조 진단서를 여사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사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의 이름 옆에 중증 알츠하이머라는 글자가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80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자신이 며느리에게 정신을 조종당하는 바보 노인네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여사의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치매라니 이게 다 조작된 거라고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졌습니다. 여사는 의자에서 앞으로 쏠리며 테이블을 잡으려 했어요. 입안에서 검은 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사는 조사실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사를 붙들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여사의 눈이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구급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정숙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고
여사가 실려 들어갔어요. 정숙은 응급실 앞 복도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얼마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의식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와 입에 산소호흡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때 수백억 대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고 연회장을 호령하던 그 여사가 지금은 스스로 수만 번 쉬지 못하는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 복도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려 가슴을 쳤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라 소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격렬하게 들썩였어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3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불을 켰고 가장 나중에 불을 껐어요. 빚을 갚고 식당을 세우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다 의미가 없었어요. 통장은 막혀 있었고 식당은 폐쇄되었으며 어머니는 저 유리창 너머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술비를 내려고 카드를 꺼냈어요.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가압류로 묶인 계좌에서는 단돈 1원도 꺼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수술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핸드백 안에 넣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희애였습니다. 늙은이 숨 끊어지기 전에 얌전히 도장이나 빨리 찍으시죠.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형님. 정숙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켜켜이 쌓아온 인내심의 끝이 그 순간 툭 끊어졌어요. 극단적인 슬픔과 무력감이 천천히 식으면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어요. 분노였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병원 복도 바닥을 짚고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서늘하고 깊은 눈이었어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온정도, 동서라는 이름으로 묵인했던 모욕도 이제 정숙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온 정숙은 폐쇄된 식당 앞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가압류가 걸린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밀 이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식당 앞 계단에 앉았어요. 빨간 폐쇄 스티커가 붙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저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주방불을 켜던 자신이 이제는 그 문 앞 계단에 앉아 수술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굳은 살이 겹겹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수십 대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며 폐쇄된 식당 앞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량들이 멈추자 각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앞 차량의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세운 채 정숙을 향해 걸어왔어요. 정숙의 눈이 그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칠성시장 골목, 낡은 점퍼를 걸치고 국밥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던 초라한 노인. 그 시절 정숙은 한 번도 그 노인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으니까 퍼줬고 고프면 더 퍼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랜만이요, 이사장.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장대팔이었어요. 명동 사채시장과 강남 일대 건물을 쥐락펴락하는 지하 경제의 최고 권력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얼굴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때 그 국밥, 맞소. 그때 그 국밥 얻어먹던 거지 영감이요. 장대팔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눈짓을 했어요. 수행원이 검은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묵직한 수표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100억이요. 15년 전 당신이 내게 먹여준 국밥 이자가 이렇게 불었소. 나는 먹은 것은 반드시 갚는 사람이요.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압류로 어머니 수술비 한 푼 못 내던 사람이 눈앞에서 100억 수표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밥을 퍼드린 것뿐이에요.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소. 그냥 퍼준 거. 바라는 것 없이 그냥 퍼준 거. 그래서 내가 갚는 거요. 바라는 것 없이 퍼준 밥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요. 받으시오. 정숙은 두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어머니의 수술비가 되고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장대팔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도 붙여드리겠소. 이 나라에서 승소율 1위 로펌이요. 수임료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친구도 소개해드리겠소. 회장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초반,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직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의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정숙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짧게 말했어요. 하루면 됩니다. 필요한 거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정숙은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눈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결사는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희애의 대포폰 통화 내역, 갤러리, 자금 흐름,
투자자들에게 보낸 계약서 사본,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20대 내연남의 오피스텔 구매와 수입차 구매에 쓰인 내역.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희애가 5년 전 받은 산부인과 수술 기록이었어요. 양쪽 나팔관을 묶는 영구 불임 수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어요. 민준이 품에 꼭 쥐고 다니던 그 초음파 사진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사는 그 기록을 서류 봉투에 넣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의 강민준 치과 병원 앞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희애에게 사기당한 VVIP 사모님들과 문신을 한 사채업자들이 때를 지어 병원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쳐나갔어요. 고가의 집기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수억 원대 엑스레이 장비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진료 의자마다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어요. 사채업자 한 명이 진료복을 입은 민준의 가운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강민준 씨, 이거 알아요? 읽어봐요. 사채업자는 서류 한 장을 민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희애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50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우리 아내 서명이 왜 여기? 당신 아내가 당신 인감도장 훔쳐다가 이 건물 통째로 담보로 잡았어요. 그 돈으로 우리한테 이자 막다가 잠수 탄 거고요. 이 병원 건물 이미 우리 거예요. 당신은 이 건물에서 남의 병원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민준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군 병원이 아내의 손에 의해 이미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어요. 형수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용당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편 변호인단은 황판례가 구해온 블랙박스 메모리를 들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향했습니다. 영상에는 심야의 담장을 넘어 장독대에 폐수를 붓는 정과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사대는 영상을 확인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과자는 하루 만에 붙잡혔고 취조 과정에서 희애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어요. 법원은 그 즉시 이정숙의 전 재산 가압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30년을 일궈온 것들이 다시 정숙의 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해결사가 정숙 앞에 두꺼운 노란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위조 학력, 폰지 사기 내역, 내연남 오피스텔 구매 기록, 불임 수술 기록, 가짜 초음파 사진 합성 증거까지 하나도 빠진 거 없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어요. 봉투의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꽉 쥐었어요. 이 안에 담긴 것들이 희애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의 증거였습니다. 가짜 학력으로 시작해서 가짜 임신으로 끝나는 거짓의 탑이었어요. 장대팔 회장이 정숙의 옆에 나란히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니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시댁 본가에 숨어 벌벌 떨고 있을 희애와 민준이 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란 봉투를 한 손에 꽉 쥔 채였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주방불을 켜오던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불을 켜러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멈출 이유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댁본과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희애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든 지 이틀째였습니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희애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전에 없던 차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테이블 앞에 서더니 손에 들고 온 노란 서류 봉투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두꺼운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희애의 몸이 굳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서류를 집어 테이블 한가운데 밀었습니다. 미국 명문대 졸업장 위조 확인서였어요. 브로커와 주고받은 계약서, 5천만 원 현금 이체 내역, 위조 전문 브로커의 자필 진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희애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학력이 돈으로 산 가짜라는 사실이 종이 위에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씨를 훑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숙은 두 번째 서류를 밀었어요. 갤러리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 내역서였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강남 VVIP 사모님들에게서 흘러들어왔고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대 헬스 트레이너 명의의 한강뷰 오피스텔 계약서, 수입 스포츠카 구매 영수증,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빼곡히 묶여 있었습니다. 희애는 시선을 피했어요.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집어던졌어요. 산부인과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영구 불임 수술, 양쪽 나팔관 결찰. 민준이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종이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같은 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게 민준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나왔습니다. 정숙이 그 옆에 초음파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이 사진 산모 이름, 폰트가 나머지 글씨랑 달라요. 임산부 카페에서 내려받아서 이름만 합성한 거예요. 처음부터 임신은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었고요. 희애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드러난 것을 부정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어요.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을 기다린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을 품에 넣고 다니며 행복해했던 날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형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 밤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던 그 순간도 전부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희애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희애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였어요. 형수 이정숙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신은 아내의 말만 믿고 그 형수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 죄가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 희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횡령. 수십 가지 혐의였어요.
희애는 집에 남아있던 현금 뭉치를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장 안에서 내연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애가 그를 보자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 남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애는 빠르게 걸어가 그의 옆에 섰어요. 그런데 남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남자는 희애의 손에서 돈가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희애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가? 거기서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희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십억을 쏟아부었던 남자가 돈가방 하나만 들고 사라졌어요. 희애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양옆에서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이었어요. 윤희애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희애의 양손에 채워졌습니다. 공항을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보았어요. 스마트폰을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팔순 잔치장을 활보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공항 바닥에 앉아 수갑을 찬 채 붙들려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판례가 시골집 토굴에서 꺼내온 100년 시간장으로 이정숙의 한정식 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어요.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이정숙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식당은 연일 매진을 기록했어요. 주방에는 다시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을 가장 먼저 켠 사람은 여전히 정숙이었어요. 이정숙은 전통 음식 문화 보존과 100억 원대 사회 기부의 공로를 인정받아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상 아래 앞줄에는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명금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황판례는 그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문 채 박수를 쳤어요. 장대팔 회장은 제일 뒷줄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가천선한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민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때 서대문 교도소의 가장 구석진 독방에는 희애가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겨울 독방의 공기는 입김이 나올 만큼 차가웠어요. 죄수복을 입은 여자가 좁은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에는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어요. 징역 15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었습니다. 윤희애였어요.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문 아래 틈으로 쟁반을 밀어 넣었어요. 쉰내 나는 콩밥과 물김치였습니다. 희애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콩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질겅거렸어요. 넘어가지 않았지만 씹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수수한 한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아든 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정숙. 희애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수한 얼굴, 그 굳은 살 박힌 손, 그 화장기 없는 눈가의 주름. 평생 무식하고 촌스럽다고 멸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 가장 찬란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희애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희애는 두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이정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독방의 찬 공기 속에서 희애의 울음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최명길은 병자호란의 치욕 속에서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씨앗은 밟힐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오늘 사연 속 이정숙도 그러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재산을 빼앗기고 평생 일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억울하게 짓밟히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닐까요?